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코스 컨설팅 센터장 강태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 이제 기반을 둬서 바뀌는 변화하는 입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주제인데 주제만 놓고 보시면 좀 진부해요. 사실은 이 종합전형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형이고 그래서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제가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건 좀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의 목적은 원장님들께서 이 학원 운영을 하시면서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듣는 어떤 질문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학원이 이제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종합전형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다른 원장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쭉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자유롭게 이 중간에도 상관없으니까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예, 그냥 쭉 듣지만 마시고 지금 생기부나 뭐 지금 종합전형의 어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바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세미나의 지금 기본 흐름은요. 일단 종합전형이 요즘에 이번 고3부터 좀 변화가 있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또 생기부의 기재 항목이 지금 축소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종합전형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랑 평가 방법은 사실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들으신 게 있어서 그렇게 뭐 요 부분을 자세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자료집에 일단 넣었고요. 저는 다만 그 변화되는 이번 2024학년도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더 판단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는 사실은 실제 사례가 제일 궁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서는 제일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수시전형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셔도 학생부 교과가 지금 수도권이 31.8%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지금 44.9%니까 수시전형에서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다.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어쨌든 상위권 대학은 서울에도 다 있고 기본적인 대학들은 뭐 거의 절반 정도는 다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율만 놓고 봐도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셨을 때,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통 질문할 때 어떤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이 물어보시죠, 주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면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출석에 미인정 결석이나 이런 게 몇 회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종합전형에서. 그 다음에 또 수상은 이제 이번에 빠지기는 했는데, 이제 한참 수상 들어가 있을 때는 상은 도대체 몇 개를 받아야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시면은, 뭐, 동아리는 몇 개를 하는 게 좋죠? 전부 다 지금 질문이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는지 아시겠죠? 봉사 시간은 몇 시간을 하면 좋은 건가요?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독서. 물론 이제 다 빠졌지만은,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2024학년도 대입에서 빠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예전에 다 숫자화해서 뭔가 기준을 원했었던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몇 권, 최소 몇 권이 기재돼야 합격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종합전형에 이 대학에 가려면 내신 몇 등급이 필요한가요? 하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 그게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최소 몇 퍼센트 가능성은 있나요? 뭐 이렇게 끝까지 숫자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건 이 부분을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설득을 못 하시면 사실 상담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대응을 같이 하시면 이거는 약간 허위 정보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뭐 이제 마지못해 책은 그래도 1년에 한 10권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봉사 시간은 뭐 최소 뭐 한 70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이 그 기준을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종합전형은 숫자적인 부분에 얽매이시면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실 때에도 이 자꾸 숫자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해결하시려고 하면 전혀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평가 방법은 결국 예전에는 우리가 내신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 등급이나 이런 숫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을 주로 이뤘다면 이제 종합전형이 되면서 숫자가 아닌 그 글자, 학생부 속에 적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설령 학생부에도 숫자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적인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종합전형을 대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현행 입시 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대학 입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계가 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형 요소들이 막 섞여요, 지금. 특히 이 종합전형의 요소가 지금 각 요소별로 다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교과전형이면 당연히 내신만 받겠죠. 그쵸? 예. 그리고 수능이면 당연히 수능 성적만 보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섞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겠다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과전형. 뭐 물론 맨 처음에는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긴 했었지만 좀 형식적이었죠. 교과전형의 면접은. 근데 이 면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서류 평가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수능도 지금 서울대 고려대가 이미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한다 그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지금 고2죠. 고2 전형계획 발표하면서 연세대도 2026학년도 정시부터는 학생부를 반영하겠다 하고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이미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이 추세에 쫓아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최근 이슈가 결국은 예전에는 어떤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실은 예전에 뭐 면접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고교 학점제는 사실은 이제 내신 절대 평가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틀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교 학점제가 존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내년 2월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가 뭐 고교 대학 기여 사업에 비읍으로 평가받아서 뭐 지원금이 깎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대학들이 멘붕에 빠졌대요. 이 종합전형을 그러면 선발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건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교 학점제와 정시 확대가 서로 지금 맞물려서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흘리는 어떤 모습이나 막 이런 걸 보면 뭔가 종합전형,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능이 또 필요 없는, 지금 고교학점제 어쨌든 확정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면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은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들이 해오고 있는 평가 방식이나 실제 대학 현장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건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론은 수능이고 교육 전문가들은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치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년 2월 돼야 모든 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수능도 요즘에 계속 그 교수들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 보시면 수능도 계속 이제 상대평가 그만하고 절대평가 하자. 그다음에 수시 정시도 괜히 뭐 나눌 필요 없고 지금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통합해서 선발하자. 모든 요소를 다 섞어가지고 수능이든 뭐 서류든 뭐 내신이든 다 섞어서 선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안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종합전형 자체가 뭐 지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종합전형적인 요소가 각 지금 교과전형, 정시 이런 데와 맞물려 지금 돌아가는 지금 현재 대학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으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학들이 어쨌든 종합전형적인 평가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데이터로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원래 교과 전형이면 교과 100% 선발하고 뭐 수능 최저 정도 설정하고 그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건국대도 서류평가 30%, 경희대도 교과 종합평가 30%뭐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를 지금 서류를 보겠다.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아셔야 돼요. 일단 왜 서류평가가 지금 들어갔냐면, 지금 고3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고3은 지금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어요. 3개? 많아봤자 한 3개? 나머지는 우리가 진로나 전문교과라고 해서 ABC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몇 학년 때를 제일 눈여겨보고 싶을까요? 3학년 때를 보고 싶죠. 1, 2학년 나와 있는 내신 그거만 갖고 뽑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만 그냥 평균 내가지고 그걸로 학생을 뽑아버리면 3학년 부분은 반영이 거의 안 돼요. 그 3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 2-3개만 지금 반영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점을 느낀 거죠. 대학들도. 이 지금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진정한, 특히 제일 중요한 3학년 때 학생들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서류 평가를 해서 과목 이수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그런 어떤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 전형은 솔직히 우리 눈치 작전도 하고 이런 이유가 성적만 보니까 학생부에 뭐 내 진로가 뭐였던 사실은 그냥 뭐 경쟁률 낮고 뭐 그러면 눈치 작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무과나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에서 내가 원하는 과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성취도 부분에서도 전공과 관련한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교과 전형도 상위권 대학은 흔히 얘기하는 눈치 작전이나 이런 식으로 응시하기는 좀 많은 제약이 지금 걸려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만 내가 보통 교과 전형은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몇 등급이면 합격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게 순수하게 숫자 정보만 갖고도 사실 그게 맞지도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수도권은 아까 그렇고 뭐 지방에서도 경북대나 부산대도 지금 서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랑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지금 교과 전형이 서류 반영을 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쫓아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정시도 지금 우리가 서울대나 고려대가 이제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시 부분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뭐 지난번에 2023학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고 결과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1, 2% 정도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이 교과를 제대로 이수를 안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예 지원을 안 했겠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과목을 뭐 들었는지 또 최소 몇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걸 가지고서 A, B, C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합부를 결정을 했고,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이 바뀐 사례는 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 2% 정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숫자가 작아서, 에이, 영향력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무리수를 두고 지원했을 리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정시에도 서류를 보려고 하는 그 이유. 정시를 확대하라고 하니까 정시만으로 뽑았을 때 학생들이 제일 학교에 안 남아 있어요. 또 자퇴하고 다른 학교 가고 뭐 학교 적응이 제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뭐 다 점수 맞춰서 가고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가고 이 대학들이 고민이거든요. 지금 자꾸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제일 만족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종합전형 요소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과를 원해서 들어온 친구인지 우리 학교에 애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뽑아야 당연히 오래 다니고 이탈률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보겠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한 건지 보겠다. 이런 추세인 거죠. 다만 고려대학교는 사실은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성적 부분을 오히려 더 보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볼 건지 뭐 내신을 볼 건지는 대학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고려대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어떻게 하죠? 보통? 그냥 다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안 뽑겠다. 그런 취지죠. 어쨌든 성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고요. 그래서 뭐 서류 내용을 보든 아니면 뭐 교과 성적을 보든 그게 다 지금 실제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들어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종합전형 요소가 전반적인 입시 전형에 어떻게 섞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추세란 말이죠. 내년에 뭐 정시 발표랑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평가 방식이랑 확정지어서 이제 발표는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얻는다면 결국은 이 서류 부분이 앞으로 내신도 그렇고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또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다라는 건 지금 평가 방식에서 이미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제는 상담하실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수능만 해라, 내신만 챙겨라 이런 상담은 솔직히 지금 현행 대학 입시와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전형 요소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상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대학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죠. 서류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또 뭐 추천서를 받은 적도 있고, 또 그다음 프로필이라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다 하고 자기 학교를 일종의 소개하는 프로필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에서 뭐만 남았냐면 학생부만 남았어요. 지금 자기소개서는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됐고, 추천서도 한 2년 전에 폐지가 됐고요. 고교 프로필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정보들이 약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뭐가 문제죠? 자기소개서, 추천서 뭐 이런 고교 프로필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다른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교 프로필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이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결국은 어떤 분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진정성 있게 써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포장하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입시 공정성 측면에서 나머지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 그래서 다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일단은 공정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쭉 빼버렸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 자체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완전 상위권이나 의치안 같은 이제 의학계열 이런 데를 빼고는 종합전형에는 최저 등급이 거의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최저는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수능은 꼭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전형 요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서류만 봤던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면접도 보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서류 낼 때에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 냈어요. 굉장히 복잡했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일단 자기소개서 추천서 폐지가 됐고 수능 최저 뭐 일부 대학만 그런 거니까 결국 지금 남은 건 뭐죠? 뭐만 남았죠? 생활기록부와 면접만 남아요. 네, 그래서 뭐 안 봐도 이 두 가지가 이젠 앞으로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024학년도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종합전형에서 특히 지금 이 자소서 폐지 말고 생활기록부의 변경 사항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교과활동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특이에요. 세특을 지금 쓰는데 이 부분은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영재 발명 교육이 그 이제가 됐으면 그게 반영이 됐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영재반 뭐 이런 기록 내용이 아예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반영은 기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돼 있는데 대학으로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기재는 기재를 아예 안 하는 거지만
이 반영은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대학이 알 수 없다는 것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글 아닌데 변화가 없고요. 자율 활동도 변화가 없고 지금 눈여겨 보실 건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가 예전에는 이제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 이렇게 있었는데 자율 동아리는 이제 아예 대입의 미반영, 미기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규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은 예전엔 기재는 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못 썼을 뿐이지 이름은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아예 뭐 그 부분도 미기재 기재 자체를 안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 봉사활동, 봉사활동 요 부분은 지금 사실 보시면 학교 봉사랑 외부 봉사가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근데 학교 봉사만 인정하고, 개인이 외부에서 나가는 봉사활동 시간은 역시 지금 미반영돼 있습니다. 역시 미기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봉사할 수 있죠. 생기부에 기재는 될 수 있는데, 근데 대학으로 그 자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교 봉사활동만, 지금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수상이랑 독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 받은 거 그 이전까지는 한 학기에 상 많이 받았어도 한 학기에 하나씩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예 반영을 안 하겠다. 수상 부분은 아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독서요. 예전부터 제일 많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책 도대체 몇 권이나 읽어야 되느냐, 어떤 책 읽어야 되느냐 정말 질문이 많았었는데 사실 뭐 그 속에 허위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역시 미반영입니다. 기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재는 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사든 책이든 하여튼 간에 뭐 수상이든 전부 다 뭐랑 연관돼 있다고요? 양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숫자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요소들이었죠. 뭐 솔직히 책을 100권 읽었어. 100권을 독서활동에다 넣었어요. 그 학생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100권을 정말 그냥 뭐 줄거리만 읽고 다 써놨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봉사활동도 뭐 한 200시간 들어가 있어. 이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왜 다들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뭐 봉사시간 뻥튀기 해주고 그냥 참석만 하면 뭐 몇 시간씩 시간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튀기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숫자가 크다. 상을 뭐 100개 받은 친구 하죠. 예, 상을 많이 받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학교가 뭐 상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학년의 아이들한테 한 만 개를 줬어. 학생들한테. 그럼 누구나 받았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것들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뭘 했더라도 그게 본인한테 정말 어떻게 의미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건데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평가 요소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다들 막 숫자적으로 뻥튀기 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더라 이거. 그리고 또 그게 또 일정 부분 외부적으로 그런 뭐 환경이 되는 친구와 안 되는 친구들이 또 격차도 컸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빠지는 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래서 그런 숫자만 가지고 판단했을 리가 없어요. 그걸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반영 된다고 지금 발표는 했지만, 사실 뭐 이미 대학에서는 입학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미 반영 안 하고 있었다. 허위 정보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종합전형이 뭐 약화됐다거나 평가 요소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논란이 됐던 부분을 그냥 좀 빼버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생기부가 많이 줄었으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어차피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뭐 독서활동, 수상경력, 봉사 다 안 들어간다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내신만 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돼서 빠졌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별로 지금까지 평가에도 크게 영향 안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게 빠진 건 그냥 불필요한 거 제거한 차원이지 크게 이게 대입에 통합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에 남아있는 요소 중에서 저희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만 남아있는 요소 중에 그거만 좀 확인을 할게요. 출결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단에서 미인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바뀌었는데 무단이란 말이 조금 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감을 미인정이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지금도 그래요. 미인정 뭐 결석 무단 기타 뭐 이런 거 뜨면 저한테 막 달려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무단 떴는데 저 대학 못 가는 건가요? 질문 많이 받으셨죠? 막 달려와가지고 저 무단 생겼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그게 뭐 꼭 뭐 3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면접 가서 제대로 소명을 하든지 자기가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많은데 이건 진짜 부정적이겠죠. 예. 질병도 그래요. 질병도 만약에 질병 결석이 뭐 한 30일 돼. 일단 어떤 느낌이세요? 질병 결석이 많다. 기각이 많다. 질병 뭐 조퇴가 많다. 어때요? 아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잖아요. 허약하고. 그러니까 뽑고 싶을까요? 뽑으면 맨날 아프다고 안 올 건데.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겠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그러니까 횟수에 집중을 하시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아파서 내 아픈 원인 아니면 그 부분을 때문에 내가 어떤 뜻을 가져.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생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그걸 생기부에 적어요.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질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게끔 내가 꿈을 갖고 있다. 만약에 생기부를 그렇게 구성했다면 뽑을까요?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 자체가 안 좋아도 그 숫자를 개선하고 극복하려고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 뭐 무단 인정 3개야? 너 종합전형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학생들 다 포기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잘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네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기록만 되면 돼. 그러면 앞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 다 상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게 깨끗하게 개근인 게 제일 좋죠.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로 보면 숫자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상 빠지고 다 빠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죠.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가 흔히 창체라고 해서 4가지 영역입니다. 앞자 따서 자동, 봉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고교학점제에서는 동아리랑 봉사활동이 이제 그 합쳐져가지고, 이 동아리,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으로 바뀌어요. 3개 영역으로 이제 2025학년도부터 바뀌는데 지금 현행 지금 중3까지는 이 상황으로 지금 가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중에 뭐가 좀 중요성이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봉사, 예. 봉사가 지금 외부 봉사 전혀 안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학교 봉사만 남는데 뭐, 솔직히 학교에서 봉사 활동 줄 수 있는 활동이 뻔하잖아요. 뭐 청소하고, 뭐,
그쵸? 뭐 어쩌다가 뭐 아이들 뭐 교통정리 뭐 이런 거 좀 해주고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봉사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소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봉사는 좀 놔두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부분을 참 강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기재 숫자를 보시면 대부분 다 500자죠. 혜택도 500자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은. 예전에 이제 이 제한이 없을 때는 뭐 특목고나 이런 데 엄청 길게 써줘서 뭐 생기부가 몇 장 돼야 또 합격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생기부가 뭐 한 최소 30장은 돼야 합격한다. 뭐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이 글자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글자 수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게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예. 500자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지금 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예, 진로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진로 강연한 거, 뭐, 아니면 적성 검사한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써 있었거든요. 굳이 이거 안 보고도 볼 자료들이 많았으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자리가 뭔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로 활동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글자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세특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은 양을 늘릴 방법은 뭐밖에 없죠? 500자가 최상이고 양을 늘릴 방법. 많이 들어야죠, 과목을. 그렇지 않을까요? 과목을 들어야 그 과목의 세특이 500자씩 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무작정 무한정으로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클러스터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설정 못하고 한 학기 하나 정도는 다른데 외부 학교에서 듣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자기 진로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돼요. 내가 그 과목을 들으면 그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써주잖아요. 500자 확보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보통 3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세 과목만 들어가도 1500자를 더 늘려서 있고 내가 다 못 썼던 내용이 거기에 또 포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정된 지금 기재 숫자에서 내가 최대 내용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건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특도 좀 웬만하면 그 공동교육과정은 꼭 들으라고 좀 해주시는 거고 진로 활동도 꼭 700자 다 채워서 기재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자율활동, 방금 얘기 드린 진로활동은 별로 학생들이 신경은 안 썼어요. 이거는 약간 예전에는 느낌이 그냥 다 같이 하는 활동.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은 보통은 뭐예요? 학교에서 뭐 체험, 체험 떠났다, 뭐 이런 거 기재되는 거거든요. 뭐 축제했다, 뭐 체육대회 했다, 이런 거. 다 같이 했었던 그 활동들이 쭉 적혀 있었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몇 월 며칠에 뭐 했다 뭐 이거만 쭉쭉쭉쭉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소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면 아주 곤란해요. 자율활동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능력을 보였는지를 자기소개서 쓰듯이 이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활동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0자 정도잖아요. 지금 자율활동도 쓸 수 있는 게 500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고 거기서 내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거 적으려면 몇 자는 있어요. 500자면 몇 개 활동이나 적을 수 있을까요? 제목만 쓰면 뭐 얼마든지 쓰죠. 그쵸? 500점은 쓸 거 많죠. 근데 거기에 내가 실제 무슨 활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한 2개에서 3개? 그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예전에 자소서 쓰던 것처럼 그냥 500자 정도니까 내가 진짜 내 특성 나타내고 싶은 활동 2개나 3개만. 그거 뭐 했다 다 쓴다고 많이 했다고
좋아할 리도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뭘 한 건 많죠. 근데 그걸 무의미하게 나열하지 말라.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 부분은 요즘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학급에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학생들이 라든 애들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 내라. 그럼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써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뭐 다 같이 가서 하고 그냥 끝났었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조금 그런 관심 분야들을 나눠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기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지금 고3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이제 올해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기부를 보면 올해 고3부터는 좀 변화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허술했었죠. 그래서 생기부 보실 때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한 내용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는 특성이 뭔지 내가 학업적으로 우수하다는 건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해주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예시는 동국대에서 이번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잘 쓴 뭐 자율활동 기재 내용이다 하고 지금 써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요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월 며칠에 뭐하고 몇 월 며칠에 뭐하고 이게 원래 스탠다드였어요. 원래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지금 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인성을 보여주고 싶으면 인성을 강조하든 장에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을 강조하고 싶으면 학업 역량 부분을 써주든 본인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그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과정과 함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기재해 달라. 그러니까 양에 욕심내는 게 아니죠. 하나만 써도 돼요. 2개 정도 쓰는 게 세세하게 쓰는 게 제일 좋고 사실 500자를 3가지 활동 쓸 때도 좀 버거워요. 솔직히 내용을 다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 대표적인 거 써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렇게 자료집 보시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학교 정규 동아리만 반영되고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된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내가 정규 동아리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진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경찰 동아리가 있는 게 좋죠. 근데 없어요. 보통 대다수 학교에는 뭐 아예 어떤 특정 직업을 딱 들어받고 하는 그런 동아리는 없어요. 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경찰에 뜻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찰 동아리 만들면 됐죠. 그리고 그걸 생기부에 기재를 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평가 요소도 이제는 자기의 어떤 전공이라는 부분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학도 그거 보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진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결국은 어떤 진로에 이르긴 되지만 그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잘 담으면 되지 굳이 내가 뭐 경찰이 되겠다고 해서 꼭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꼭 써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활동만 열심히 해주면 뭐 체육 동아리여도 의미가 있죠. 경찰이면. 왜요?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요. 예. 체력이 안 되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선생님들이 내가 은미치에 뭐 이렇게 동아리 들어갔다 그러면 머리부터 쥐어박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자기 나중에 진로나 적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정규 동아리는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기 싫은데 사실 이게 좋다고 하니까 들어간 친구들은 실제로 동아리 활동한 내용들 보면은
그냥 생기부만 읽어봐도 아, 얘 그냥 대충 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느껴진 내용들이 굉장히 그냥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내하실 때에도 좀 이 학생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학업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학업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전공이나 진로 관련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동아리 부분도 여기 잘못된 사례 한번 요거는 읽어보실까요? 자, 이 학생이 지금 영자신문 동아리를 들어갔어. 영자신문 동아리예요. 그런데 지금 써 있는 거 보니까 동아리 반장이래. 그러면 리더십이 있겠네요. 그쵸? 예, 짱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든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내실 있는 활동을 구상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며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함. 다양한 기사문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사회와 주변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으며 진로와 관련된 기사문을 찾아 읽어보며 진로 역량을 키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리더십도 발휘했고 진로 역량도 키웠고, 그쵸? 또 여기 뭐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켰고, 뭔가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되게 좋다 이걸 강조해 주려고 많이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 학생이 뭐 했는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냥 읽기 좋은 단어들만 선정해가지고 그냥 마음만 급한 거야. 그냥 이걸 좀 알아줘.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면접도 마찬가지고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뭐 면접장도 그렇고요. 가서 저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빵점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 정말 리더십이 있구나. 자기가 깨달았으면 그게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저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좀 낯간지럽지만 빨리 지금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부터 해. 면접 때도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얘기를 써줘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 그럼 그거 읽으면 그냥 그 말 안 들어가도 너는 이런 애구나. 상대방이 느껴져요. 그게 진정성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하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있다고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포장할 수밖에 없죠. 좋은 말만 골라서 쓰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얘만 써준 거가 아니라 딴 아이들 막 다 써준 것 같은. 그리고 뭐 사실 평가자도 선생님도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선생님은 학생 구체적으로 관찰을 안 했구나. 얘 특성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뭐 노력을 하든 선생님이 알아서 관찰을 열심히 하시든 중요한 건 그냥 그 학생이 실제 한 행동만 써주면 돼요. 그럼 그 속에 그 글귀만 읽어도 얘가 무슨 능력이 있다 이게 그냥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도 지금 이런 식의,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영자신문 동아리인데 영어 얘기는 한 톨도 없어, 지금. 이게 문제죠, 지금. 영자신문 동아리 갔으면 내가 영어 능력이 어떤지 이거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갔을 텐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지금 이 얘기, 그쵸?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뭐 진로 역량, 뭐 이런 말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글의 내용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이해를 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진로활동 보시면 진로활동은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냥 뭐 적성검사한 내용 뭐 아니면 어떤 초청 강사 불러가지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뭐 졸업한 선배들이 우리과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강연을 수강함, 뭐 그런 활동에 참여함, 뭐 이런 정도만 써 있었는데, 자,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예, 기재 분량이 700자. 여기는요, 내가 완벽하게 3개 정도 쓸 수 있어요. 분량상으로 보면 3개를 아주 명확하게 쓸 수도 있고, 자세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내면 한 4개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제일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뭐 검사 내용이나 뭐 강연 들은 내용 이런 거 쓸 상황이 아닌 거죠. 굉장히 이 부분에 공을 지금 들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진로 관련해서 뭘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그 강연을 듣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뒤로 무슨 연계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배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게 꼭 특정 진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도 아직 전공이 안 정해져 있어. 어떤 진로를 탐색해. 말 그대로. 뭐가 있는지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나한테 뭐가 꽂혔어. 그럼 꽂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관심사가 뭐고 아니면 내 특성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으로 그 뒤로 이어지게 됐다. 이 내용이 서술이 되면은 충분히 이 속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검사 내용, 뭐 강연 내용, 뭐 이런 것만 쭉쭉쭉쭉 날짜와 함께 써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내용처럼,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다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례들은 역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앞에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도 중요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 들으셨겠지만 그럼 세특이 중요해지겠네.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하실 게 많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 교과학습 발달 부분은 당연히 내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 뒤에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다 하는 걸 적어주는 세부 특기 능력사항이 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웬만한 내용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대학 입시에서는 이 세특 부분이 제일 중요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게 성적.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숫자적인 부분에 너무 단정적인 판단을 해버리시면 종합전형은 절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면 되려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신도 실제 그래요. 내신도 뭐 이런 거 예시를 한번 좀 극단적인데 솔직히 만약에 이 학생이 9등급이야. 9등급. 뽑으시겠어요? 안 뽑겠죠. 예.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1등급도 4%다 하지만 9등급도 4%인데 그쵸? 어떻게 하면 9등급을 맞아? 이러면서 아마 서류 보지도 않을 수 있어. 그냥 굿 찍히는 순간 버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만약에 그 학교에 100명이 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5점 차밖에 안 나. 100점부터 95점까지. 그 5점 안에 9등급 안에 문제가 쉬웠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 우수한 학생 100명이. 그럼 과연 그 9등급 맞은 학생이 못하는 학생인가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어도 그런 그 자기가 속한 집단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 거기에 따라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확연하게 달라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전국에 엘리트 100명 모아서 하면 생기는 현상일걸요. 그런 학생들을 9등급 맞았다고 어떤 과목이 특별히 안 좋다고 과연 학업 능력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단순히 평균을 내지만
교과 전형 보시면은 지금 A 학생이랑 B 학생 중에 누가 합격해야 돼요, 당연히? A 학생이죠. 전체 평균 1.6이래. B 학생이 2.2고요. 교과 전형은 당연히 A 학생을 무조건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2020학년도 입학 설명회에서 이 자료를 보내주면서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왜 내신이 더 안 좋은 애가 합격할 수 있느냐.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학생이 평균은 안 좋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학생이 이공계를 지원을 했어. 그러면 사실은 무슨 과목을 잘해야 돼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해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학생 평균은 높은데 하필이면 뭐만 안 좋아요? 수학이랑 과학만 안 좋아. 이걸 잘해야 대학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것만 잘해. 수학, 과학을 오히려 못해. 근데 이 학생은 오히려 다른 과목은 조금 떨어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이랑 과학은 이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A 학생이 좋죠. 그리고 이 학생이 관리를 잘했죠. 전반적으로는 잘했지만 사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이과에 들어와서는 학업 역량은 B 학생에 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수학과학은 물론 2등급이 나쁜 등급은 아니에요. 나쁜 등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학생과 이 학생이 지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갖고 서로 싸워. 커트라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B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학생은 이거 이제 동국대에서 지금 제시한 내용 잠깐 보시면 지금 4등급이죠. 그냥 4등급은 쏘쏘한 등급이에요. 우리가 흔히 40%까지 는 등급인데 근데 사실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면 못해도 내신 1, 2등급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등급 학생이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교과 같은 경우는 이 4등급이 들어가는 순간 평균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종합 전형에선 그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등수를 보는 게 아니라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요거 말고 나머지를 더 자세히 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일단 지금 보시면 4등급인데 점수는 몇 점이에요? 92점이에요. 물론 등급이 낮은데 점수가 높을 수는 있어요.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건 뭐죠? 시험이. 쉬우면 되잖아요. 네. 쉬우면 막 너도 나도 100점 맞고 그럼 원점수 높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평균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84.5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여기 표준 편차 있죠.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중심에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내신 경쟁이 치열해. 점수 1, 2점으로 막 등급이 바뀌는 그런 상황. 보통 우리가 요게 한 15 이내에 들어와 있으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요게 20 넘어가면요.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고 모습입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명확히 나뉘어지고, 또 엊그저께 고3 생기보고 깜짝 놀랐는데 막 표준 편차가 30이 뜨는 거야, 고3이. 그래서 너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내신 이제 포기한 애들이 그냥 절대 다수. 지금 교실에 30명 있는데 내신이라고 공부하는 애는 5명밖에 없대. 25명은 뭐 내신 완전히 내팽개 쳤으니 표준 편차가 뭐 장난이 아닌 막 30에 육박하고 막 그래요. 이게 꼭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3 교실의 지금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잘하고 학교가 그런 동질 집단이 경쟁이 심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낮은 상태에서 등급이 낮은 상황은 충분히 용인이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등급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표준 편차는 뭐 훨씬 낮았을 거고요. 뭐 100명이 뭐 5점 만에 다 들어있다. 그런 상황이면 훨씬 더 낮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가 숫자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수강자 수도 엄청 봐요.
근데 이것도 질문 많이 받으세요. 학생들한테.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없어요. 이거 1등급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교과 전형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듣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들었다가 등급 4, 5등급 떠버리면 평균 등급이 엄청나게 영향. 근데 종합전형은 얘기가 달라요. 종합전형은 이렇게 수강주 수가 적어서 내신 따기 힘들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전형은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등급을 땄느냐 못 땄느냐보다 정말 우리 과에 와서 이런 과목은 배웠어야 해. 근데 그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학생이 그냥 내신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종합전형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게 교과 성적적으로 우월할 리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이미 교과로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거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된다. 보시면 되고, 너무 못해서 9등급 뜨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등급만 딸 수 있어도 내가 노력했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자료집에 없고요. 화면이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경희대에서 2023학년도 자료집으로 좀 살짝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어떻게 판단한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냥 일반적이죠. 지금 보시면 국수형이 다 11, 2등급이고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죠? 밑에 보시면 기가랑 정보가 3등급, 4등급이야. 이런 학생들 많이 보시죠? 어떤 학생이죠? 주요 과목만 열심히 하고, 그쵸? 나머지 뭔가 성적이 안 들어간다는 과목은 살짝 내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경희대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과목은 좋은데 나머지 기가나 정보 같은 거는 3, 4등급으로 기복이 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기복이 있다. 편차가 있다.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등급이 무조건 다 1, 2등급이면 좋긴 한데 뭔가 버렸다. 이런 느낌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수강자 수나 이렇게 지금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점수가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죠. 90 몇 점, 80 몇 점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등급이 낮게 나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시험이 쉬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경쟁이 심해서 그랬던 건지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B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B 학생은 지금 보면은 아까 학생이랑 이 학생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평균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누굴 뽑아야 돼요? A를 뽑아야죠. A는 지금 1, 2등급 있고 얘는 주로 다 3, 4등급이 있고 특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서류 판단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C학생 이런 거예요. 똑같이 아까 B학생처럼 3, 4등급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일단 아까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어요. 아까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지금 1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경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그 학생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다는 것만 갖고 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 학생이 지금 3등급, 4등급 맞았어도 이게 결코 쉬운 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B 학생의 3, 4등급과 지금 학생의 3, 4등급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원장님들이 제일 그 입시철에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어쨌든 3, 4, 5등급 애들이 대학 어디 가야 되는지 엄청나게 고민하거든요. 1, 2등급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잖아. 근데 3, 4, 5등급은요. 정말 대학이 하늘과 땅으로 그냥 차이가 확 나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같은 3등급, 4등급이어도 대학은 다르게 본다는. 그 숫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등급을 땄는지 이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등급이 낮아도 합격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때. 여기에서 점수를 줄 수.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9등급을 땄어도 정말 어려운 9등급이었구나. 그게 인정이 되면
뽑아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아까 일반고 학생들은 편집편차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4, 50 막 이래. 그러면 그런 학생이 1등급을 땄을 때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너는 그냥 밑에 다 깔아주고 너 혼자만 공부했구나. 그냥 1등급 쉽게 땄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1등급 땄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학생은 9등급, 8등급을 맞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께서도 이거를 학생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어떤 특히 이제 경쟁이 심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하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거든. 이거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내 전공, 제가 관련 대학에서 이 과목 하긴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들었다간 진짜 7, 8등급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과목을 안 듣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들은 종합전형에서만큼은 꼭 들으려고 해줘라라고 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숫자 정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갖고 있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감은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3등급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게 막 3, 4등급 학생이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나 종합전형으로 어디를 갈 수 있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3, 4등급의 질부터 확정을 해야 돼요. 그 3, 4등급이 그쵸? 정말 우수한 3등급이면 뭐 솔직히 서울의 아주 상위권 대학도 당연히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3, 4등급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주 쉽게 땄어. 그러면 사실은 뭐 여기 금방도 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입학처에서 충분히 이런 자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그 종합전형 결과는 매년 발표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몇 등급까지가 뭐 10% 컷이었고 70% 컷이었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냥 그 등급만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 저기 여기 보니까 경희대가 뭐 3, 4등급 붙은 애들이 많은데 그럼 저도 한번 써볼까요? 막 이래요. 근데 그 너의 3등급과 지금 여기의 3등급은 조금 내용이 다르단다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학생이 또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등급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은 등급이든 나쁜 등급이든 어떻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종합전형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도 인서울을 하려면 내신에 1, 2등급은 나와야지 일반고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뢰 3, 4등급 애들은 안 되는 줄 알고 뭐 다 정시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안 열어주니 당연히 그런 결과물이 쌓일 리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성남 지역의 뭐 분당이랑 다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3, 4, 5등급 학생들 충분히 노력하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팽배해 있는 의식들이 좀 있어요. 어떤 점수대가 아니면 곤란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은 너무 막 정시로만 몰리고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자기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특인데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남은 정보 중에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세특이 중요한데 이 세특 속에는 모든 역량을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재 예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까랑 똑같죠. 동아리랑 이런 부분들 진로활동 쓴 거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량을 보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 우수성을 쓰고 싶은 건지 그쵸? 아니면 뭐 전공
내가 어떤 전공에 대한 뜻이 있어서 그 활동을 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 인성이나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싶은 건지 그게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특도 결국 몇 자죠? 500자잖아요. 그럼 이 속에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두세 가지 활동. 가장 대표적인 두세 가지.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랑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이 영역 중에서 자세하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세 개 쓰는 것보단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뭔지 그거를 지금 써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 세특을 어떻게 써야 돼 아직도 막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교육부랑 17개 시도교육청이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원대학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근에 세특에 이런 식으로 좀 기재 방안을 좀 통일하자 일종의 제시를 한 거예요. 뭐 룰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 선생님마다 어떤 차이나 학교마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세특의 불합리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특 기재 요령이에요. 일종의 그거를 합의를 한 거죠. 교육부랑 17개 시도교육청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꼭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학생이 우수한지 아닌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평가 기준이 지금 어떠세요? 지금까지만 들어봤을 때? 뭔가 애매하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담는 말들이 이런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으로 할 땐 간단하죠. 그냥 얼마 이상이면 합격, 얼마 이하면 불합격.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이 글자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이 역량에 대한 인식이 평가자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는 아무 평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부에 아니면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능력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하고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썼을 때 이 능력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썼는지 명확히 하라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능력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다 하는 얘기잖아.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성이잖아요. 자기주도성 쓰고 싶으면 자기주도성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그 말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끝부분에는. 그렇게 들어가주고, 뭐, 요즘에 특히 이제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지식정보 처리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창의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도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꼭 전형 요소에서 중요하다. 너의 활동 속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는 활동을 쓰고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가 기준을 세울 때 이 기준이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게 학교마다도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종합전형이 너무 불공정하다. 깜깜이 전형이다.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을 뿐이죠. 딱 이거 하나다 하고 정해줬으면 차라리 편한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달라요.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 없이 막 준비를 하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뽑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냥 종합전형 원서 쓸 때 보면은 학생들이 그냥 A 학교 쓰면 그냥 A 학교랑 비슷한 학교 막 다 써, 그냥. 이 학교랑 비슷한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원서를 그렇게 써가지고는 못 붙어요. 절대. 자기가 이런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탁월한지 알아야 되고 사실은 그 대학도 이런 걸 강조하는 대학이 있어. 자기랑 매칭되는 대학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학교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안 들어가.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비슷한 대학, 내 성적권에 비슷한 대학, 아니면 뭐 그냥 한번 질러보자, 뭐 이런 느낌의 지원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 요령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이런 역량 정도는 좀 원장님들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말로 나올 수 있게. 지금 너네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니까 너도 이런 역량을 키워야 해. 이런 말이 와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역량을 이 학교가 이 역량을 필요로 하니까 너도 이거를 키워야 해.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특성이 그 학생한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억지로 만들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건 이제 과목별로 그래서 세특 쓸 때 이런 말들이 들어가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말 쓰지 말고 과목별로 뭐 예시를 들어서 지금 국어 세특을 써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으면 얘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건지 정보 활용 역량이 있다는 걸 쓴 건지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는 걸 쓴 건지 이걸 좀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이 정해져서 글이 구성이 되면 그 학생의 역량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컬러니까 구분이 되죠. 파란색 뭐 지금 색깔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파란색이 학생 성취 수준이고 녹색이 지금 성취 수행 과정이잖아요. 빨간 게 역량이고 검은 게 지금 교사 총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특을 쓸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 같이 써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 하나만 보시면 첫 줄 보시면 평소 문학을 즐겨 있는 학생으로 문학 작품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뭐죠? 교사가 지금 평가한 거죠? 지금 문학 작품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내가 볼 땐 뛰어나. 하고 의견을 써준 거잖아요. 교사 평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 파란색 작품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함 하고 쓴 거는 얘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키울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뭘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어떤 그 작품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쓴 거고 수행 과정 및 결과는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지금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이런 걸 고려해서 이때 당시 노동자 현실 분석하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시험문까지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만 기술한 거죠. 근데 이걸 해줘야 사실은 내가 진짜 한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또 아까처럼 두리뭉실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꼭 써줘야 되고 그래서 빨간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얘가 어떤 역량을 보였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자신만의 관점으로 아까 앞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창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입니다. 물론 지금 어떤 면이 창의적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아요. 이 상황에서도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쓴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그쵸? 여기 써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특에 어떤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평가자는 네가 어떻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결과물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작성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런 사례들 과목별로 제가 좀 더 넣어놨는데 그거는 역시 집에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특성이랑 종합 의견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아까 추천서가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대신하는 항목으로 보는데 보통 담임 선생님이 이 부분에 아무 신경도 안 쓰시면 무슨 얘기 주로 쓰냐면 인성 부분만 써요. 그냥 뭐 모범적이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뭐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역시 지금 담임 선생님이 500자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학업 역량, 인성,
그리고 진로 관련한 부분 이걸 좀 나눠서 골고루 써주시는 게 학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한 3가지 정도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선생님이 쓰는 거라 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한테 가서 네가 좀 너의 이러한 면을 써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골고루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봤더니 좀 이 부분이 좀 너무 약해. 나는 좀 인성 부분이 전혀 안 써 있어, 나머지 부분. 그럴 땐 뭐 인성 강조해서 써달라고 해도 좋죠. 또는 학업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미진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목 선생님이 빼먹었다거나 내가 미처 못 썼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기부 지금 관리 포인트는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강조하는 항목 있죠.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한 활동을 세부적으로, 그쵸? 내가 실제 한 활동을 기재한다는 거. 그것만 기재하면 끝나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뭘 전달하려는지도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이 없으니까, 쓸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빠졌다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출발이 내가 책 속에서 책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이 어떤 교과 활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 과정에서 책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빠졌다고 해서 학생들 보고 책 안 읽어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은 항상 아까 얘기한 모든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세특 어디든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야 근거도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아무래도 선생님이 싫어하는 아이면 좋게 써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관계 잘 가지라는 거고, 특히 결국은 이제는 비교과인 동아리나 봉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다만 그 성적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 상황을 충분히 종합전형에서 입사관들이 반영을 해준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좀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할 건데, 어쨌든 면접은 2가지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만 보고 서류 내용만 갖고 하는 면접이 있고, 그냥 이 학생의 실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그냥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주고 그거 정해진 시간에 읽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상위권 대학에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서울교대, 연대 이런 데가 지금 제시문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에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냥 서류 기반 면접은 아까 얘기한 그 생활기록부 내용, 그걸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만 있다면 사실 면접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허위 기재나 부풀려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평가의 요소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이라고 그냥 대충 이 정도 내신이면 다들 합격하더라 이러면서 지원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역량, 내가 지금 어떤 역량이 지금 중요한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 영역으로 거의 통일이 됐었어요. 올해까지는. 근데 지금 학생부 반영 영역이 좀 바뀌고 자소서도 폐지되고 하면서 최근에 5개 대학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그냥 놔두고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공이 아니라 뭐라고 바꿨어요? 진로 역량이라고 그래서 꼭 전공을 꼭
박아놓고 그거 활동만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뭘 했는지 그 부분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됐고, 인성은 너무 막연하다라고 해서 아예 좀 구체화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공동체 역량, 특히 강조하는 거 협업 능력입니다. 요즘에는 뭐 리더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뭘 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일 깊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적인 부분이 항상 평가 기준이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에 지금 각 역량별로 지금도 보시면은 막 중구난방이죠. 학교별로 써 있는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뭐 알고 보면 그 맥락이라는 거죠. 이 글씨만 다를 뿐. 근데 좀 봐야 되는 게 비율이에요, 비율. 이걸 되게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가 지금 학업 우수형이 학업 역량이 50%야. 그러면 사실은 내신이나 내가 아니면 교과 학습 성적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나만의 어떤 특성, 이게 강해야 합격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이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내용만 잔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에. 그러면 이런 전형에 지원하면 떨어져요.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지금 내 생기부가 셋이 골고루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부분만 부각됐을 수도 있어. 실제로. 어떤 인성적인 부분만 부각돼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더 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이 내가 학업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 뛰어난 많이 반영되는데 지원을 하는 거고, 내가 전공이나 진로 쪽을 많이 보는 그런 대학이다 그러면 내 생기부가 만약 그쪽으로만 돼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생기부 항목이 줄어들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정보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등급이어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근데 요즘에 이번에 2024학년도부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목 선택.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설명의 주제로 지금 살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 문제도 그렇고 고교 학점제에서도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가는 앞으로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개괄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이번에 2024학년도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학교 정규 과목을 중시해라. 뭐 있어 보이려면 전문 교과본 막 이름도 멋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많이 이수하면 좋은 효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정규 실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나 제대로 들어라. 그거 다 듣고 여력이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들어라. 그거 다 스킵하고 그런 거 들어봤자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위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거 써 있죠. 전공 연계 교과.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런 거죠. 과학 원이 물리 1이 있고 물리 2가 있는데 물리 1은 안 듣고 물리 2를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 수학도 순서를 다 지켜라 이거예요. 괜히 막 이름 있는 거 막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꼭 들어야 하는 과목 위주로 먼저 듣고 그리고서 여력이 있으면 더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정해줬어요. 근데 이거 발표하고서 지금 고등학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과가 우리가 흔히 수능 때문에 그러는데 확률과 통계는 문과랑 이과 중에 누가 해요? 문과가 하고. 그렇죠. 미적분은 이과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과 과목들 보세요. 뭐 인문계는 지금 뭐 경제학부 정도나 확률 같은 게 수학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핵심 과목이든 권장 과목이든 확률과 통계가 다 들어있네. 서울대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확통 안 들은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과 학생들이. 확통 꼭 듣고 미적분도 들어야 돼요. 이제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쫓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종합전형에서 이 과목에서 핵심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킵하지 말고 꼭 들을 건 듣고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2025학년도에 있는 고교 학점제와도 아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이제 과목이 엄청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동국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기하랑 경제수학을 미이수했어. 그런데 지금 전문교과에 막 고급 수학, 심화 수학 뭐 이런 걸 들었죠. 이거를 안 좋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하나 경제 수학을 먼저 기초 과목이 되는 과목들을 먼저 들어주고 기하 같은 걸 들어주고 그 뭐가 문제냐면 학교 편제상 선택 못할 수는 있잖아. 그건 인정해 준대요. 근데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피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잘 따려고 과목 막 선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꼭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기록을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어차피 학생부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쭉 써놓은 거고 지금 보실 거는 결과잖아요. 결과. 제일 많이 물어보는 등급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어놨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대학들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결과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뭐 그냥 요즘에 50% 70% 컷을 발표를 하는데 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9등급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막 7등급 8등급 드니까 사실은 등급에 어떤 제한선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어 대학교가 지금 뭐 5등급 넘어가는 여기 6등급 된 친구들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근데 이걸 보고서 나도 6등급인데 갈 수 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6등급이어도 평가가 달랐기 때문에 붙었다는 거지. 그 6등급이라는 게 그쵸? 모든 학생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어대랑 경희대가 그나마 이 분포표를 지금 보여주는데 뒤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서류형과 면접형은 서류만 보는 거랑 면접이 합해질 때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아무래도 서류형은 좀 내신을 더 많이 봐요. 합격자들이 내신이 높네요. 근데 면접형은 면접으로 당락이 바뀌니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뒤로 좀 빠지는 그거 말씀드린 거고 더 자세히 보실 건 요거죠. 경희대학교에서 요거 참고할 만한데 지금 보시면 이거 뭐 1등급 초반에 있는데 X자 붙은 거 이거 얘네들 떨어졌다는 거 1등급인데도 안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 동그라미가 엄청 많이 몰린 자리 여기가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격하는 자리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종합전형은 몇 등급이 이 학교를 갈 수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려면 모든 대학이 이런 걸 좀 발표를 해주면 좀 편해요. 그러면 지금 경희대 가려면은 보통 한 그 내신은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한 초중반 그 정도가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붙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료들을 지금 다들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없어. 그냥 50% 컷, 70% 컷 이렇게 숫자만 발표하니까 대부분 막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나도 3등급인데 4등급인데 갈 수 있나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질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듬성듬성 합격자 있는 이런 자리들이 보통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명문고인 경우 학업열이 욕구가 높은 경우에 등급이 안 좋아도 그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가 돼서 합격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서 지원자 ABC 놓고 이렇게 놨는데 제가 자료 구성을 좀 잘못했어요. 지금 원래 인문계랑 자연계 하나씩 넣어드린다는 게 경제학과 부분이 지금 잘못 넣어가지고 똑같은 게 2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자료집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동국대 AI 소프트웨어 이거 보시면 지금 교과 전형이면 누가 합격해요? 누가 합격해야죠. 제일 내신이 높은데. 근데 결과 보세요.
얘는 불합격했고요. 그쵸? 지금 A 학생은 최초 합을 해버렸고, B 학생은 충원 합격.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번호 받아서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국대가 왜 그럼 내신이 제일 좋았던 이 학생을 왜 떨어뜨렸냐 이거죠. 원래는 그쵸? 붙여줘야 되는데 교과 전형이었으면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부분에서 뭐 때문에 우수하고 뭐 때문에 미흡했다 하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한 숫자 정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라 얘가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C학생이 안 좋은 평가받는 이 내용들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관심 분야에 대한 교과 활용이 다소 모호하고 이런 말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 전공을 원했나? 정말 그걸 원했으면 과목을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지?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얘가 그냥 점수 따기 쉬운 과목들 위주로만 들었나? 그러니까 뭐 단위수가 적다 이런 얘기도 해요. 수학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선상이라면 결국 이렇게 항목별로 놓고 보니까 점수만 우수하지 생기부 내용은 C학생이 지금 보통이 다 있죠? 다 보통이래 지금 모든 평가 내용에서. 그러니까 점수만 좋고 내용은 다 보통인 거야 지금. 생기부 내용. 그러니 점수가 높아도 떨어뜨려 버리고 오히려 지금 B 지원자는 그쵸? B 지원자는 내신이 A 지원자는 내신이 제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 보시면 다 우수잖아요. 지금 생기부 내용을 평가한 내용 보면 심지어 매우 우수도 써 있고. 그러니까 얘가 AI에 정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준비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서류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수적인 부분들이 그냥 뒤집혀 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평가적인 부분에서 결국 내가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령 부리고 꾀 부리고 한 게 다 그냥 드러나요. 그냥 안 한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성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재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과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시니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종합전형이라는 부분은 지금 입시의 큰 흐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진짜 다시 정시 위주로 판이 짜이면 뭐 전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종합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 정보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건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글자로 갖고 계시고 그 선이 명확하면 할수록 그 학생들한테도 내가 그래서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구나 없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확신이 있으려면 결국 그런 글자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 기준은 다들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이 앞으로 학원이 지금 어려워지는 게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시죠? AB 같은 아이들이 만약 엄청 많으면 이 학생이 누가 우수하고 안 우수한지 할 수 없어요. 학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숫자 정보로만 평가해 주는 게 좋아요. 홍보하기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해답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따 식사하시면서도 꼭 같이 한번 의논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우린 과연 앞으로 커리큘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평가가 수치화되지 않고 설령 수치화가 돼도 평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단순히 성적만 갖고 얘기 못해. 이제 등수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은 도대체 뭘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지금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어떻게 뭐 다 이해는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다음에는 과목 선택을 아마 좀 주제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아마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는 어쨌든 우리가 대학 입시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바뀌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뭔가 대응 방안 바뀌어야 된다. 평가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커리큘럼도 바꾸고 학생들에 대한 질도 그런 부분들도 뭔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